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증식 콘서트 호불호 오늘 출연하신 분은 누구일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3가지 키워드로 이분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늘 강조가 되곤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 이 전략적 분산 투자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자산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강조하고 계신 전략적 자산 배분, 과연 어떤 건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네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입니다. 탑다운 투자 전략, 즉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요. 환율과 인구 통계, 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제를 분석을 하고요. 유망 업종이나 투자 대상을 찾은 뒤에 맨 마지막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에서 탑다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이 부분도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식에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투자를 감행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라면 역시 한 번쯤은 있을 법한 그런 경험인데요.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로 굴러가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분과 함께 돈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그 강병욱 교수 책 갖고선 본인 자랑하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썼죠. 예. 돈 좀 굴려봅시다. 그리고 예. 부제가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을 단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이 우리 강 교수님 책처럼 이렇게 쉽고 재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책 자체가 이 탑다운 전략 이러는 순간 예. 약간 내용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평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거시경제에서부터 산업 분석으로 네. 또 산업 분석에서 어떤 스타일의 종목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나름 한국에서 그래도 첫 번째 제대로 된 어떤 탑다운 투자 전략을 시도하는 그런 책을 냈다는 점에서 조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을 아주 바람직한 본인 소개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을 하나 쓰고 그걸 완전히 출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저희 그 노력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사실 엄청 두꺼우시더라고요. 이 포털 사이트 가보면 몇몇 포털 사이트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지겨울 정도의 이 원장 책 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자, 너무 그런데 두꺼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홍 박사께서 이 금융권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예, 96년에까지만 해도 경제연구소에서 쭉 일을 하다가요. 네. 그때 이제 경제연구소 일을 한참 하던 중에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금융 또 그 기업들이 점점 그 증권 산업이 향후의 미래 성장 산업이다. 물론 그 뒤에 외환위기가 왔지만 네. 그때는 그런 붐 속에서 처음 창립했던 교보증권 창립 멤버로 처음으로 그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처음에 이 금융업종에 참여를 하게 됐죠. 이 글로벌 전반이 그냥 변수 하나 터질 때마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뭐 그 다음 날 더 나빴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뉴스 하나 가지고. 투자가 아주 그냥 정말 힘들거든요. 예. 요즘 보시기에 개인들 돈을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매년 최근에 한국 정부가 돈을 좀 제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계금융조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이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같이 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10,000가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가구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목적, 배경, 운용 방법에 대한 이 통계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전체 돈의 약 76%는 그냥 부동산에 그냥 투자를 한 다음에 나머지 약 24%, 23%의 돈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펀드나 증권에 있는 랩 상품에 네. 그렇게 많이 몰리더니 올해 들어서서는 또 그 돈들이 전부 또 ELS, 예. ELF 쪽, 절세요. 예. 뭐 그런 쪽으로 네. 돈이 엄청나게 몰리는 이 돈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만 정작 보면 부동산에 대한 사랑, 외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 참 그 과거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패턴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못 빼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제 빼고 둘 다. 싶어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그 KB에서 조사하는 전국 주택가격 조사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의 그 전체 인구의 한 절반이 사는 수도권은 분명히 계속 그 지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2006년 또는 2008년이 이제 쌍 고점을 치고 난 다음부터 쭉 조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비해서 그 남쪽, 특히 네. 대전 이남에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 쪽의 부동산 가격은 꽤 많이 오른 걸 글쎄 생각하면 지방은 그렇죠. 이렇게 올랐다더라고요. 좀 어떤 손바뀜도 나타나고 또 최근에 원주가 그렇게 뜬다 그러잖아요. 아, 원주가요? 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고 거래는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힘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어떤 분산 투자나 연령대별 분산 투자나 이런 거 다 살펴봐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다만 금융자산의 그 아주 일부죠. 4분의 1만 보면 분주하게 상당히 회전율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0년대에 우리 경제가 이제 드디어 정말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를 향해서 돌진하던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특히 80년대에 3년 연속 30%. 엄청나게 올랐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3년 만에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이 말을 한다라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화를 줬던 학습 데다가 효과 이런 게 남아요. 여기다가 또 그 2000년대에는 또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기가 예전보다 금리도 낮고 훨씬 쉬워지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 가구들이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하면서 집은 안 사고 일단 열심히 저축해서 이 소득의 한 25%, 26%를 갖다가 그냥 저축했다면 요새는 그때 모았던 돈을 20년에 걸쳐서 다 집을 사가지고 네. 이제는 보면 가계저축률이 5%, 4% 이래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 80년대 경험들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집값이 싸지고 이자율도 떨어질 때 다 집을 사서 부동산에 이제 많이 투자돼 있다라는 그러면 그 말씀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가계의 유동성 상황은 별로 안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계 통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랄까 특징이 결국 가계의 흑자율은 떨어지는 가운데 네. 자산은 옛날보다 많아졌죠. 왜냐하면 네. 오랫동안 축적됐지만 네.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아니 저렇게 자산이 많은데 왜 부채는 또 저렇게 늘어?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기 싫은 것도 있고 네. 또 손해봤다는 느낌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네. 2000년대 초반처럼 버티다 보면 결국 시장이 바닥을 칠 거야라는 그런 기대들이 이른바 이제 하우스 푸어들 뭐 그런 얘기들 요새 아니 많이 그게 좀 왜냐하면 들리고 있죠. 유동성이 좀 있으면 버티기가 쉬운데 네. 유동성이 없으면 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마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자, 홍춘욱 박사의 시장을 보는 법 자세히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 주에 시장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은데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이후자문장관 회의 다 익히 아실 거고요. 알코아 실적을 스타트로 미국도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11일에는 미국 FOMC 의사록이 나오네요. 금통위가 1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통위 금리 인하 얘기 요새 조금 돌고 있는데 옵션 만기도 같은 날이 있고요. 13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이 부분도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자, 홍춘욱 박사님께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시장 유로존 때문에 되게 불안한데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 쑤그리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자산 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너무 시장 경기에 베팅하지 말자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진 자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자산에 대해서는 리밸런싱 하자는 쪽에서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어디 두 가지의 자산으로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두 자산 중에 한쪽 자산만 쭉 상승하고 나머지 자산이 주가가 빠졌다면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원칙은 많이 오른 자산은 좀 줄이고 못 오른 자산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다 살펴보면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가 막힌 수익이 났는데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이맘때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지금 현재 그 환율 평가 이익과 또 투자했는데 차익이 대략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너무 크죠. 근데 채권이라는 게 1년에 5, 6%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할 지경인데 그렇죠. 20% 정도까지 났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경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주식시장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다가 또 세계의 그 한 20개 정도의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아주 강한 탄력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끈질기게 우상향은 있죠. 하고 예, 있더라는 올라가고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시장의 참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갖고 주식 가격을 디스카운트 좀 싸게 보고 있을 때는 좀 많이 채권 쪽에서 수익을 꽤 지금 나고 있으니까 네. 그 자산을 조금씩 주식에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미국 국채 투자가 가능한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첫 번째는 방법이 뭐냐면 여객펀드. 여객펀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수많은 투자 운용사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거나 미국 국공채 투자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펀드에 투자하시는 펀드에 방법.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홍콩 비롯해서 해외 투자 많이 하시죠. 특히 주식까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은 많이 하시죠. 예, 우리 강 교수님 뭐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의 주식을 직접 살 수 있어요. 그럼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펀드가 하나 있죠. 상장지수 펀드. ETF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PB들 일부만 미국 국채 사주세요. 라는 그런 경로가 있었고 실제로도 보면 저희들 은행의 PB들, 그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 보면 해외 쪽, 특히 미국 쪽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원래 부자일수록 미국 달러 자산 선호한다라는 건 익히 알려진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더 미국 채권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최근에 수익률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점점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는데 발맞춰서 실제로 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환경도 국제화라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국제화들이 이제 결국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 펀드까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기가 좀 나쁘긴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쪽에서 비중을 좀 덜고 많이 떨어진 쪽에서는 비중을 채워서 이제 밸런싱을 좀 다시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또 보면은 그